그 집 안채에 낯선 여인이 들어선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그 여인을 보며 같은 말을 했지요. 가엾은 팔자다. 첫날 밤만 지나면 저 아이 인생도 끝이겠구나. 시바지로 들어온 여자가 어찌 울지 않겠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복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내린 그 밤, 그 여인은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려 덜덜 떨지도 않았고 살려달라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자리에 들어온 사람처럼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기만 했지요. 사람들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여인이 그 집 안채에 들어온 이유가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시바지로 들인 여인이 첫날 밤 끝내 울지 않은 이유, 그리고 그 한밤중 안채에서 시작된 진실이 어떻게 온 집안을 뒤집게 되었는지를 담은 설아풍 예시야기입니다. 조선 후기 강가들이 함께 보이는 어느 고을에 한참봉댁이라 불리는 큰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대대로 벼슬길을 걸었던 집안은 아니었지만 곡식 창고와 비단 장사를 함께하며 고을 안팎으로 제법 이름을 떨치던 양반가였지요. 안채 마당은 늘 물 한 방울 없이 반질했고 장독대줄은 반듯했으며 집안 사람들 걸음걸이까지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 안주인 조씨 부인은 누가 봐도 단단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늘 짧았고 표정은 좀처럼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안채 법도에 어긋나는 일은 며느리든 하인이든 누구에게도 눈 감아주지 않았지요. 그녀에게는 외아들 민도겸이 있었습니다. 도겸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지만 글을 잘 읽고 성정이 반듯해 집안 어른들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사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며느리 서유는 혼인한 지 3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안채는 조용했지만 조용한 집일수록 말 못하는 압박이 더 짙게 맴도는 법이지요. 3년이 되도록 소식이 없으면 누구 책임인지 뻔한 것 아니냐. 외아들 집안의 대가 끊기면 며느리가 무슨 낯으로 안채를 지키겠어. 그 말들은 겉으론 수군거림이었지만 실은 모두 서윤 귀에 닿았습니다. 서윤은 처음엔 자기 몸이 약한가 하여 약도 먹고 부적도 품고 산사를 찾아 백일기도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아이를 가지지 못한 세월은 안채에서 여인의 숨을 점점 줄이는 법입니다. 서유는 말수가 더 적어졌고 도겸은 그런 아내를 안타깝게 보면서도 어머니 앞에선 늘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 조씨 부인이 뜻밖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바지를 드리겠다. 그 말에 안채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인들 손이 멈췄고 유모들은 눈을 피했으며 서유는 앉은 자리에서 숨조차 깊이 쉬지 못했습니다. 시바지. 그 말은 아이 하나를 위해 여인 하나를 집안에 들이되 사람으로 대접하지는 않겠다는 뜻과도 같았습니다. 며칠 뒤 그 집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홍비. 20살을 조금 넘긴 나이였고 홀어머니를 잃고 빚에 쫓기다 중개꾼 손에 이끌려온 여자였습니다. 얼굴은 곱대,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시바지치고는 기가 세 보이네. 밤만 되면 울음부터 터질 것이다. 저런 아이가 안채 문턱을 어찌 버티겠어. 그런데 홍비는 그 말들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면서도 무너지지는 않는 사람처럼 마루 끝에 조용히 서 있었지요. 서유는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서늘해졌습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으러 들어온 여인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조용해서 마치 이미 울음을 다 써버린 사람처럼 보여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조 씨 부인은 모두가 듣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홍비는 안채 뒷방에 둔다. 그리고 내일 밤 합방을 치르게 할 것이다. 그 말에 사람들은 눈을 내리깔았고 서유는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것은 그 말을 들은 홍비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이 되었습니다. 안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하인들은 일부러 발소리를 죽였고 유모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으며 서유는 사랑채와 안채 사이 문턱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면 집안의 질서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요. 홍비는 깨끗한 옥색 저고리와 짙은 치마로 갈아입고 안채 가장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원래 도겸이 몸이 좋지 않을 때 쉬던 방이었고 조 씨 부인이 특별히 향을 갈고 이부자리를 새로 펴게 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이 닫히면 곧 울음소리가 들릴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발버둥도 사람 부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의아했던 것은 그 방 안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겸은 문이 닫히자 홍비를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낮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도망칠 수 있었으면 도망쳤어야 했습니다. 홍비는 그제야 처음으로 도겸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던 것처럼 냉정하고 탐욕스러운 사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창백했고 눈 밑엔 짙은 그늘이 내려와 있었으며 누군가에게 오래 짓눌려 말하는 법부터 잊은 얼굴이었지요. 홍비가 물었습니다. 저를 들인 건 도련님 뜻이 아닙니까? 도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뜻이면 이런 집부터 막았겠지요. 그 말에 홍비 눈썹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도겸은 한참 망설이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내가 방에 들어오면 아무 말 못할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도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참 뒤 숨을 고르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홍비는 그 순간 도겸을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겸은 몇 해 전 말에서 떨어진 뒤 크게 다쳤고 그 일 이후 의원에게서 대를 이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 부인은 그 사실을 집안 밖으로 절대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외아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집안 체면도 거래도 안채 권위도 함께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아이가 없는 탓을 서윤에게 돌렸고 이제는 홍비까지 들인 것이었습니다. 홍비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왜? 도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손을 쓰실 생각입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홍비는 그 말뜻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외아들을 대신해 집안 핏줄이 아닌 아이를 도겸의 자식인 양꾸며 대를 잇게 하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홍비는 울지 않았습니다. 도겸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당신은 겁나지 않습니까? 홍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겁이 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울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홍비는 처음으로 자기가 왜 한참봉댁 안채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도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홍비에게는 먼저 시바지로 팔려간 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비. 고운 얼굴에 손재주도 좋아
어릴 적엔 동네 사람들이 복 많은 집에 들면 안채를 지킬 아이라 말하던 처지였지요. 하지만 가난한 집 딸에게 곱다는 말은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빚쟁이가 문턱을 넘고 어머니가 병으로 드러눕자 연비는 결국 중개꾼 손에 이끌려 어느 큰 집 시바지로 팔려갔습니다. 홍비는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그날 연비가 자기 비녀를 빼 동생 손에 쥐어주며 말했던 것을요. 나도 살아서 돌아오면 좋겠다. 그러나 연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중개꾼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애가 약해서 못 버텼다. 그런 팔자는 어쩔 수 없는 거다. 하지만 홍비는 믿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그 말을 하는 중개꾼의 얼굴에 조금도 애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홍비는 오래도록 언니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술에 취한 중개꾼 하나가 실수처럼 흘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참 봉댁 같은 집은 참 무섭지. 애 하나 못 낳으면 여인을 2번, 3번 갈아치우니 말이야. 예전에 그 집에 들어간 계집도 고분고분하지 않아. 결국 살아 못 나왔잖아. 홍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더 캐묻자 중개꾼은 술 기운에 언니가 한참봉댁과 관련된 집에 잠시 들었다가 죽은 것으로 정리되었다는 둥, 노비 하나가 밤중에 뒷문으로 시체를 빼냈다는 둥,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홍비는 깨달았습니다. 언니는 가난 때문에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그 뒤엔 이름도 죽음도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진 것이라고요. 그래서 홍비는 중개꾼이 다시 시바지 자리를 알아보자며 찾아왔을 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물었습니다. 어느 집입니까? 그리고 그 이름이 한참봉댁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홍비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울면서 끌려가지 않겠다고. 이번엔 그냥 당하고 끝나지 않겠다고. 그래서 첫날 밤에도 그녀는 울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겸은 홍비 이야기를 듣고 길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서윤에게 아이 없는 탓을 씌웠는지, 왜 시바지 하나쯤은 도구처럼 들여도 괜찮다고 여겼는지, 왜 집안 중개꾼들과 오래 교분을 이어왔는지 말입니다. 홍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아이를 가지러 온 것이 아닙니다. 언니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도겸은 한참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집을 믿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방 안에 있던 2 사람은 서로를 경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함정 안에 갇힌 사람처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안채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조씨 부인은 홍비 얼굴을 보며 첫날 밤 얘기를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조금 당기며 이미 자기 뜻대로 일이 굴러가고 있다고 믿는 얼굴이었지요. 서윤은 그런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홍비가 원망스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도겸이 정말 그 방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닌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홍비가 먼저 서윤 방을 찾아왔습니다. 서윤은 놀랐습니다. 시바지로 들인 여인이 큰 며느리 방을 먼저 찾는 일은 좀처럼 없는 일이었지요. 홍비는 방 안에 들어오자 곧장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미워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말에 서윤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홍비는 곧바로 더 무거운 진실을 꺼냈습니다. 도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 조 씨 부인이 다른 손을 써서라도 핏줄처럼 보이는 아이를 만들려 한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언니 흔적을 찾으러 일부러 이 집에 들어왔다는 것까지 처음엔 서윤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겸이 뒤늦게 직접 찾아와 고개를 숙인 채 같은 말을 꺼냈을 때 그녀는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3년 동안 자기 몸만 탓하며 살아온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죄인이 자신인 줄 알았고 그래서 참고 견디고 울지도 못했는데 실은 처음부터 진실이 뒤집혀 있었던 것입니다. 서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겨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저는 3년 내내 남의 거짓을 대신 뒤집어 쓴 셈이었군요. 도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홍비 역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처음으로 홍비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뺏으러 들어온 원수가 아니라 이 집이 남의 몸과 이름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미 뼈로 겪은 사람처럼 보였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안채에서 가장 조용한 세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윤, 홍비, 도겸. 그들은 우선 안채 뒤 폐쇄된 작은 헛간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엔 오래전 쓰다만 침구, 낡은 항아리, 망가진 교자상 따위가 쌓여 있었는데 홍비는 유난히 한쪽 벽장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중개꾼이 술김에 그 집 뒷방에서 울던 계집 얘기를 한 것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벽장 밑에 박힌 판자를 떼어내자 그 안에서 오래된 비녀 하나와 여인 이름이 반쯤 적힌 천조각 그리고 피가 묻다 바랜 손수건이 나왔습니다. 홍비는 그 비녀를 보자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연비가 떠나기 전 딱 한 번만 꽂아보던 비녀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이 집이 단지 씨바지를 도구처럼 들인 정도가 아니라 필요 없어진 여인을 아무 이름도 없이 지워버릴 수 있는 집이었다는 사실이 모두 앞에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 조 씨 부인은 보름밤을 골라 홍비에게 특별한 탕약을 내리라 명했습니다. 오늘부터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이제는 정말 소식이 있어야지. 그 말에 안채 유모들조차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서윤은 약그릇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평범한 보약이 아니라 사람을 깊게 잠재우고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재가 섞여 있었지요. 도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날 밤 다른 남자를 들릴 생각이라는 걸 이제는 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밤이 지나면 누군가의 몸도 이름도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망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도겸은 믿을 만한 의원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의원에게 자기 상처와 몸 상태를 적은 예전 진맥 기록을 받아두었습니다. 서윤은 조 씨 부인이 오래 거래하던 중개꾼 장부를 몰래 빼냈습니다. 그 안엔 여인들을 어디서 얼마에 데려왔는지, 어느 집에 보냈는지, 그리고 아이 없음, 병으로 죽음, 다른 집으로 넘김 같은 냉정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홍비는 언니 비녀와 천조각을 챙겨 그 밤이 되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 씨 부인이 문중 친족 며칠 불러 한참 봉댁대를 이을 경사 운운하며 안채 안쪽 방에까지 사람을 드나들게 하던 밤이 왔습니다. 조 씨 부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만 지나면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굴러갈 것이라고요. 하지만 방 안에 먼저 들어선 사람은 그녀가 기대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온 것은 도겸, 서윤, 홍비였습니다. 뒤이어 의원과 늙은 유모, 그리고 문중 어른 둘까지 함께 들어섰지요. 조 씨 부인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도겸은 떨리는 손으로 진맥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아이를 못 갖는 건 서윤이 아니라 저입니다.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조 씨 부인은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병중의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하지만 도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도 서윤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홍비까지 들여 핏줄도 아닌 아이를 제 자식처럼 꾸미려 하셨습니다. 서윤이 곧장 장부를 펼쳤습니다. 시바지 중개 기록이 적힌 장부, 여인들 이름, 보낸 집, 사라진 표시들, 그리고 홍비가 언니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비녀는 제 언니 것입니다. 이 집과 관련된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조 씨 부인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늙은 유모가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들여온 여인이 도망치려다 맞아 죽었습니다. 안채에서는 병사라 했지만 저는 그날 뒷방에서 피를 닦았습니다. 문중 어른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집안의 대를 잇는 문제나 며느리 하나의 수치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고 지우고 거짓 아이까지 만들려 한 집안의 죄가 처음으로 제대로 드러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시바지로 들인 여인이 첫날 밤 끝내 울지 않은 이유, 사람들은 처음엔 그 여자가 독한 줄 알았습니다. 혹은 겁을 모르는 줄 여겼지요. 하지만 때로 어떤 사람은 강해서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울어버리면 끝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서 끝내 눈물을 삼키기도 합니다. 홍비가 그 집 안채에 들어온 것은 아이 하나를 품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이 사라진 언니의 흔적을 찾고 사람을 도구처럼 사고 지우던 집안의 죄를 끝내 드러내기 위해서였지요. 그래서 그날 밤 그녀가 끝내 울지 않았던 것은 독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되찾아야 할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오래 마음에 남는 옛 이야기 한 자락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